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어찌어찌해서 공무원이 되었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였어요. 큰 어린이집은 아니었지만 좋은 원장님, 동료 선생님과 함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너무 좋았지만 출생률이 감소해서인지 새로 입소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처음에는 정원을 다 채우고도 대기가 있었지만 점점 아이들이 줄더니 정원이 미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만 했어요. 큰 어린이집으로 취업하여 보육교사로 일해볼까 했지만 주변의 어린이집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 모습을 보니 보육교사로서 일을 오래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출산하고도 계속 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응시 자격이 되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보다 경쟁률이 낮았거든요. 무엇보다 공무원은 제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처럼 폐원해서 일을 관두게 되는 경우는 없어서 미래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잠을 줄여가며 최선을 다했고 1년 만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어요. 드디어 공무원이 된 저는 보육교사로 일할 때만큼 재밌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나쁘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직업이 보육교사에서 공무원이 되는 동안 저의 나이는 어느새 30대 중반을 넘겼고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저 역시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고 이런 이야기를 제 옆자리에 있는 입사 동기에게 은연중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자리 동기가 아직 결혼하지 못한 학교 선배가 있는데 만나보겠냐고 했어요. 꽤 괜찮은 선배인데 대기업에서 일하느라 결혼 시기를 놓쳤다고 하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순간 제가 생각이 났대요.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하며 제 연락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입사 동기의 학교 선배였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재민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통화가 정말 어색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고 그렇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주 주말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재민 씨는 솔직히 제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밥 먹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사람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누구나 알만한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허세도 없었고 겸손하기까지 한 재민 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재민 씨 역시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그날 후로 꾸준히 연락하고 계속 만남을 유지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족에 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는데 재민 씨는 3살 어린 여동생, 5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고 아버지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생활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그리고 여동생은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도련님 역시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제는 제법 여유로워졌다고 해요. 재민 씨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이 흠이 될까봐 걱정된다길래 우리 부모님은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실 테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일단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저의 선택을 믿어주시고 존중해주시는 분이라 제가 좋다고 하니 딸의 눈을 믿겠다며 재민 씨와의 결혼을 반기셨어요. 무엇보다 홍기가 지난 딸을 드디어 결혼시킨다는 생각에 아주 홀가분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시댁에 들어가니 어머니부터 남동생까지 저를 아주 환하게 반겨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이렇게 예쁜 처자가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냐고 하며 꼭 저를 안아주셨고
특히 저보다 1살 어린 예비 아가씨는 오빠랑 남동생밖에 없는 자신에게 둘도 없는 언니가 생긴 것 같다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공무원 하기 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 어머니께서는 아주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 뒤로 우리의 결혼 준비에는 가속도가 붙었고 그 후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저에게 여전히 잘해주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신혼 때 피 터지게 싸운다고 하던데 저와 남편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며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집안일도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알아서 다 해주고 요리도 꽤 잘해서 주말에는 남편이 직접 음식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시댁에서 저에게 설거지조차 시키신 적이 없고 주방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셨어요. 혹시라도 주방 일을 부탁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제가 아닌 남편이나 아가씨 또는 도련님을 시키셨고 김장도 저에게 알리지 않고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불러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시댁은 차례나 제사도 없어서 명절 때는 거의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남편보다 3살 어린 아가씨 역시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고 우리는 종종 둘이서만 만나 맛집 탐방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곤 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그런 남편과 시댁이 어딨냐며 아주 많이 부러워했고 저 역시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는 시어머니와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항상 과묵하고 말이 없던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전에 저와 남편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항상 말이 없는 도련님을 보며 여자를 만날 수 있겠나 싶었는데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괜히 제가 다 자랑스럽고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도련님과 결혼할 사람, 즉 나의 예비 동서가 부모님은 어릴 적 돌아가시고 오빠가 하나 있긴 했는데 그 오빠 역시 얼마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으니 말조심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드디어 만나기로 한 당일 우리가 먼저 레스토랑에 도착하고 이어서 도련님과 결혼할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예비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솔직히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없어서 어두울 줄 알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밝고 구김살 하나 없이 명랑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사람이었고 과묵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도련님과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무뚝뚝한 도련님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예비 동서의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길래 아가씨도 보육교사이고 시어머니는 아가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 예비 동서는 표정이 굳었고 걱정하는 듯 했어요. 저는 예비 동서에게 우리 시어머니와 아가씨 둘 다 엄청 좋은 분들이고 무엇보다 같은 보육교사이니 아주 좋아하실 것이라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예비 동서의 표정은 쉽사리 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시댁과 시누이에 대한 걱정이 컸던 터라 예비 동서가 걱정하는 마음이 이해가 갔고 이런 예비 동서를 보니 뭔가 동지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인연이니 앞으로 연락을 종종 주고받자고 하며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원래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남편에게 잠깐 집에 좀 와달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 오늘 도련님 결혼할 상대를 만났다고 하던데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예비 동서가 도련님과 너무 잘 어울리고 밝고 좋은 사람이고 보육교사라서 시어머니와 아가씨 역시 예비 동서를 엄청 좋아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려고 했으나 이 얘기는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도련님이 당연히 진작 말을 했다고 생각되어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많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어요. 주말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도련님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도련님과 심각하게 통화를 하길래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니 예비동서를 데리고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예비동서에게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예전에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예비동서가 근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비동서는 아가씨를 비롯한 다른 보육교사들과 갈등이 많았고 결국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쫓기듯 나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여우짓을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다녔는지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성격도 좋지 않은 데다가 부모 형제도 없는 여자를 골라왔냐고 했대요. 하지만 도련님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어린이집에서는 인정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고아라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예비동서를 너무 사랑했고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도련님의 안타까운 사연에 저와 남편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잠깐 보기는 했지만 예비동서가 여우짓을 하고 편가르기를 할 만큼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힘든 집안 형편에서도 정말 밝았고 씩씩해 보였고 도련님과 너무 잘 어울렸어요. 또한 저 역시 어린이집에 처음으로 취업했을 때 다른 보육교사들과 트러블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봤기에 지금 시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예비동서의 모습은 성격상의 문제보다는 사회초년생의 흔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자마자 시어머니께 저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며 도련님이 저리 원하시는데 예비동서를 받아주시면 어떠냐고 했어요. 생각보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완강했고 그리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모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재수 씨의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우리 집 역시 당당할 것 없지, 안 그래? 뭐가 당당할 게 없어? 우리 집 어디가 어때서? 우리 집도 아버지 안 계시잖아. 나중에 정혜가 결혼한다고 남자 데려왔는데 그 집에서 아버지 계시지 않는다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인데 그런 사람이 부모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 돼? 그래도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을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어. 게다가 예전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얼마나 뒷말이 많았다고. 절대 안 돼. 뭐가 얼만큼 뒷말이 많았는데 어린이집에 무리를 일으킬 정도였어?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그리고 그때는 그렇다 쳐도 지금은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게 과거 하나하나 따지면 정의 죄도 만만치 않아. 아무 곳에도 시집 못 간다고.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고 시어머니는 일단 가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웃으시며 잘 대해주셨는데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이날은 시간이 늦어서 우리는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2주일 정도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울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도련님이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더니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응급실까지 실려온 도련님을 보더니 이러다가 우리 재호 죽겠다고 하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도련님이 몸이 회복되자 바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예비동서는 가족이 없어서 상견례도 할 필요 없었고 바로 식장을 예약하고 웨딩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루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예비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웨딩 사진을 찍었다며 저에게 사진을 보내줬는데 너무 예쁘고 천사 같았습니다. 저는 잘 나왔다고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 준비는 어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신혼집은 구했냐고 물었더니 합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린이집 출근도 해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동서는 어린이집은 거리가 멀어서 관뒀고 보육교사로 오래 일하면서 어머니들을 많이 상대해봐서 이제 어른들 상대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왜 잘 다니던 어린이집을 관뒀냐고 하니 어머니께서 집에서 살림하기를 바라시기도 했고 예비동서도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스스로 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비 동서에게 힘들면 언제든 도울 테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도련님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내심 동서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없어서 하객이 많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동서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학부모님 그리고 아이들로 자리가 꽉 차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이집 아이들이 동서의 결혼을 축하하며 깜찍한 노래와 율동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동서가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님, 같이 일하는 동료 교사에게 아주 잘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동서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그 모습을 본 저와 남편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여전히 동서를 반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마조마한 결혼식이 마치고 동서는 바로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신혼여행을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고아 주제에 무슨 신혼여행이냐며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렇게 동서는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 집에서 남편과 쉬다가 동서가 문득 생각나서 남편에게 시댁에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시댁에 갔더니 역시 동서는 어머니와 아가씨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TV에서나 보던 것처럼 빨간 치마에 연두색 저고리 한복을 입고는 베란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한겨울로 날씨가 꽤 추웠고 베란다 역시 엄청 추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동서에게 한복을 입히고 베란다 청소를 시키고는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베란다도 엄청 추울 텐데. 꼭 이렇게 추운 날 베란다 청소를 해야 해요? 불편한 한복까지 입고요. 너는 대학교도 나오고 부모님도 다 계셔서 결혼 전에 어른들을 모시는 법을 잘 배워왔겠지만 알다시피 쟤는 부모 형제 아무도 없는 고아잖니. 그래서 내가 지금 어른들을 모시는 법을 알려주는 중이란다.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오늘 주말인데 무슨 일이니? 동서가 식구가 됐으니 친분 좀 쌓을까 하고 왔죠. 그런데 도련님은 어디 계세요? 재호는 오늘 먼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지방에 보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은 가야 할 것 같은데 너나 재민이는 바쁠 것 같아서 그냥 재호만 보냈어. 그럼 동서도 같이 보내지. 왜 도련님 혼자 보내셨어요? 쟤는 지금 집에서 며느리 교육 중인데 어떻게 보내니? 괜히 결혼식 갔다가 친척들한테 책 잡히면 어쩌려고. 너희들도 왔으니 같이 점심이나 먹어야겠다. 야, 한수진, 너 형님 왔잖아. 얼른 밥 차리지 않고 뭐해? 하여튼 눈치도 없고 행동도 느리고 아유, 내가 쟤 가르치려면 한참 멀었어. 내가 요새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단다. 동서는 베란다에서 청소하다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잽싸게 나왔습니다. 저와 눈인사를 하고 밥을 차리겠다고 하며 부엌으로 갔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얼굴과 손이 빨개져 있었어요. 꽁꽁 언 손을 녹일 새도 없이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얼른 밥상을 차리라고 성화였고 저는 그런 동서가 안쓰러워 같이 부엌에서 일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가씨는 굳이 언니까지 도울 필요 없다고 하며 제가 부엌에 가지 못하도록 극구 말렸어요. 아니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같이 도와야죠. 동서랑 같이 밥을 차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언니는 가실 필요 없다니까요. 올케는 지금 우리 집 가풍에 대해서 익히느라 혼자 해야만 해요. 야, 한수진, 빨리 똑바로 못해? 네가 못하니까 지금 언니가 가서 일한다는 거잖아. 좀 빨리 움직이라고. 네, 형님. 빨리 가서 밥 준비할게요. 동서,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해. 베란다에서 이 추위에 혼자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밥은 내가 차릴게. 저는 동서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는 혼자 불편한 한복을 입고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저는 동서를 도와 밥상을 차렸어요. 동서에게 여기서 살만하냐고 물으니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괜찮다고 하며 씩 웃어 보였으나 동서의 눈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고 입술은 다 부르터 있었습니다.
동서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밥상을 차리고 다들 오시라고 불렀어요. 저는 평소에 앉던 대로 남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자리에 앉지 않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서 있냐고 하니까 원래 자신은 늦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얼른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신경 쓰지 말라길래 그럼 저도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고 동서 옆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그러지 말고 그럼 오늘만 둘 다 앉아서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동서도 자리에 앉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밥 먹고 저녁까지 있다가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동서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나이도 어린 동서가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이제 별일 없으면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동서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제가 가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동서는 제가 가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동서와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어요. 갈 때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아주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서를 구박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아가씨는 동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동서를 혼냈어요. 그래도 동서는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고 저는 그런 동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련님은 그때마다 동서의 편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동서는 더 곤란해져 보였어요. 그러다가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 우리 시댁은 차례도 없고 제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번에 며느리가 둘이나 생겼으니 갑자기 차례를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명절 연휴 첫째 날에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1박 2일로 호텔에 가서 쉴까 하는데 같이 가겠느냐고 했어요. 호텔이요? 명절날 차례 지내려면 음식 장만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호텔에 가요? 언니는 참, 한수진 있잖아요. 우리 집 가정부 한수진. 쟤 혼자 장만하면 되지. 뭔 걱정이에요? 굳이 우리까지 해야 해요? 우리는 제가 음식 다 차리면 그때 떡이나 먹으면 그만이에요. 글쎄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녀오세요. 저와 동서는 며느리니까 집에서 음식 장만하고 있을게요. 희주도 같이 가지 그래. 못하러 부모도 없는 고아인 쟤를 그리 챙기고 감싸고 도니 너는? 아유, 우리 첫째 며느리는 진짜 심성도 좋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같이 음식 장만할 테니 아가씨와 둘이 호텔에 다녀오세요. 명절에 차례를 지낸다고 해놓고서는 며느리에게 모든 일을 다 시킬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심보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 첫째 날 남편은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생겨 출근해야만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가니 도련님도 당직이라 회사에 출근했고 동서 혼자 장을 다 보고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더니 같이 호텔에 가시지 왜 왔냐고 했어요. 제가 첫 명절인데 동서와 같이 있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는 동서와 함께 전을 부치고 나물과 각종 음식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동서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에게는 어릴 적 아버지가 술병을 들고 매일 소리 지른 기억밖에 없대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맞고 눈이 멍든 채로 식당에 나가서 홀서빙에 설거지 등의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생계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술만 드시며 돌아다니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집에 오시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술 드시고 다니시다가 차에 치이셔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뒤 어머니께서는 이제야 좀 안 맞고 사나 했는데 갑자기 음식을 거의 드시지 못하시고 구토만 하시길래 병원에 가보니 위암 말기였대요. 당시 어머니는 수술할 형편도 되지 않았고 수술해도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여 그냥 진통제만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때 동서는 고작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동서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동서에게 남은 가족은 이제 오빠밖에 없었어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오빠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사판을 돌아다니며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준다는 곳이 불법적인 곳만 아니면 어디든 다녔고, 그렇게 동서의 오빠는 동서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고등학생 2학년 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며 동서는 클럽과 술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클럽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아가씨였다고 해요. 당시 아가씨는 21살로 흔히들 말하는 클럽 죽순이었고, 동서는 아가씨를 만날 때마다 시비를 걸어서 클럽을 갈 때마다 싸웠다고 합니다. 하루는 싸움이 너무 커져서 둘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가씨가 동서가 고등학생인 것을 알고 이를 더 키우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아가씨가 동서에게 돈을 요구하고 폭행도 하는 등 지독하게 괴롭혔다고 해요. 이렇게 동서가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 동서의 친오빠는 아가씨를 찾아가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 있게 더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며 아가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는 동서의 친오빠에게 이제 괴롭히지 않을 테니 돈을 가져오라고 했고, 친오빠는 무리해서 일하며 돈을 마련해서 아가씨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돈을 받은 아가씨는 그 뒤로 동서를 더는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서는 자신을 위해 무릎까지 꿇는 오빠를 보고 정신 차리고 더는 클럽에 가지 않았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 후 1년 재수해서 대학교까지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취업이 잘 된다는 컴퓨터 공학과를 갔으나 취업하고 보니 너무 적성에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했던 동서는 회사 다니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대요. 그리고 동서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날 오빠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돈 때문에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결국 한 달 정도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서는 모든 가족이 다 떠나고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 뒤로 보육교사로 첫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처음으로 간 곳에 예전에 클럽에서 만난 아가씨가 보육교사로 있었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가씨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였습니다. 동서가 먼저 아가씨를 알아보고 왜 여기 있냐고 물었고 아가씨는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라 뒤늦게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가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가씨는 자신의 엄마인 원장 선생님한테 아주 좋은 사람이니 꼭 채용하라고 했고 다음 날부터 정식으로 출근했습니다. 동서는 처음에는 아가씨가 있어서 조금 꺼려지기는 했는데 이전과는 달라진 것으로 보였고 여기 아니면 당장 일할 곳도 없어서 근무하기로 했다고 해요. 아이들은 정말 너무 예쁘고 일도 좋았는데 아가씨와 시어머니는 같이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동서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고 차츰 다른 보육교사들도 동서를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어린이집의 모든 굳은 일은 다 동서가 도맡아서 했고 회식 같은 것을 할 때도 동서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갔다고 해요. 다른 보육교사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원장 선생님인 시어머니와 그 딸인 아가씨가 동서를 주도적으로 따돌리니 다들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동서는 결국 1년 만에 그곳은 관두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이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도 취업하지 못하게 동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일진들과 놀고 술 먹고 다녔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클럽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가씨 본인도 클럽에 다녔지만 그 말은 쏙 빼놓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소문 때문인지 동서는 이 동네에서는 어린이집 취업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집에서 조금 먼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에 겨우 취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에서 호되게 당해서인지 두 번째 어린이집에서는 아주 무난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들과 원장 선생님, 같이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인정받으며 일했다고 합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관두라고 해서 관뒀지만 거기서 일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해요. 동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 동서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아주 진절머리가 났고 절대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가씨와 시어머니는 새벽 5시 정도에 집에 들어왔고 아가씨는 집에 오자마자 자고 있던 동서의 뺨을 때렸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명절이잖아. 며느리가 첫 명절에 이렇게 늦잠 자는 게 말이 돼? 적어도 새벽 4시에는 일어나서 음식을 차리고 해야 할 것 아니야. 자기는 호텔에서 쉬다 왔으면서 동서에게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차리라는 아가씨의 모습에 화가 나서 제가 뭐라고 하려던 찰나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김정혜. 너는 호텔에 가서 여태 쉬고 놀고 왔으면서 왜 재수씨한테 난린데? 어제 재수씨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작작 좀 해라. 내가 진짜 저번부터 계속 봤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는 지금 사내 자식이 여자들끼리의 문제에 끼어드니? 너는 가만히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저렇게 정신없이 설치고 다니면 엄마라도 말렸어야지. 엄마는 어른이 돼서 제가 저러는 걸 어떻게 가만히 두고 봐? 진짜 둘 다 너무하네. 그리고 재호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너랑 평생 살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재수씨야. 알겠어? 재수씨, 너랑 결혼한 후로 하루하루 말라가는 거 안 보이냐? 지쳐가는 거 안 보이냐고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남편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다 해주었고 동서는 남편의 말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저한테는 잘해주셨지만 동서는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항상 무시하셨죠. 그리고 부당한 시집살이까지 시키시고요. 그거는 얘가 젊은 시절에 클럽에 다녔다고 해서 혹시 결혼하고 나서도 그럴까봐 일부러 엄하게 한 거야.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하고 클럽에서 살며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녔단다. 그런 싸구려 창녀 같은 여자를 재호 때문에 며느리로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내 며느리가 된 이상 사람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너와는 다르게 얘한테는 엄격하게 대했던 거야. 그 이야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당연히 아가씨겠죠? 왜냐? 아가씨 역시 클럽 죽순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머니 딸부터 단속시키세요.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단속시킨다는 이유로 고생시키지 말고요. 그리고 이번 명절 저와 동서는 이런 부당한 대우 받으며 이 집에서 못 지내겠어요. 음식은 다 준비했으니 어머니와 아가씨 그리고 두 아드님이 같이 하면 되겠네요. 동서, 우리는 나가자. 뭐? 그럼 오늘 삼시세끼에 차례상은 누가 차리라고? 저는 이씨, 동서는 한씨인데 왜 우리가 김씨 조상의 차례상을 차립니까? 저희는 김씨 조상의 얼굴도 모르는걸요. 김씨 가문인 아가씨와 남편 도련님이 정성껏 차리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어제 너무 힘들게 음식해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시어머니는 제 뒤에서 말하는 것 보라며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동서의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도련님도 우리를 따라 나오고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가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동서와 함께 바로 제 친정집으로 갔고 남편은 도련님과 이야기한다며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명절 당일 새벽같이 찾아온 저와 동서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동안 동서가 당한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시며 동서에게 이제 명절날마다 여기가 친정이라 생각하고 같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동서는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보니 우리 집에 도련님과 동서의 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짐이냐고 했더니 도련님이 분가하기로 했다면서 집 구할 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집은 방 3칸짜리였고 마침 방 하나는 비어 있어서 그 방을 내어주며 당분간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과 동서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산 지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사실 도련님과 동서는 빨리 나가려고 했으나 도련님의 회사와 우리 집이 가깝기도 했고 넷이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지는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넷은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싸우거나 감정이 상할 일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아가씨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와서 상견례를 할 테니 그때 다 나오라고 하며 상견례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굳이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가씨가 결혼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과 하는지 궁금해서 상견례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가씨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음식점 이름만 들어서 몰랐는데 막상 가보니 꽤 비싸고 좋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예약된 곳으로 들어가 보니 아가씨와 결혼할 남자 측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는데 아가씨의 시아버지 되실 분이 바로 저의 직장 상사였어요. 이분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부자 집안으로 소문나 있고 인성도 꽤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우리 이렇게 사돈이 되느냐며 아주 많이 반가워했고 아가씨의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시작되었어요. 한창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아가씨의 예비 시아버지가 저에게 아가씨는 집에서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가씨요? 집에서 저한테 아주 잘 대해주세요. 인성도 좋고 말도 재밌게 잘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동서한테는 참 까칠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동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젊었을 때 클럽에 다녔다는 이유로 그리 구박을 해대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지만 제가 동서처럼 아버지가 계시지 않거나 두 분 다 안 계셨다면 아마 저도 같은 취급 당했겠죠? 그리고 아가씨 역시 20대 때 열심히 클럽에 다니셨던데 아가씨는 젊을 때 클럽에 다녀도 되지만 우리 동서는 클럽에 다니면 안 됐었나 봐요. 아, 지금 상견례를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클럽 다니며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던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였나? 젊을 때야 뭐 다 그러죠. 다 이해하시죠? 아, 그리고 우리 아가씨는 정말 어른 공경을 잘해요. 저번 설 때는 동서가 새벽 5시에 잠자고 있었다고 아가씨가 동서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며느리가 첫 명절에 늦잠 잤다면서요. 저도 사실 그때 정신없이 자고 있었는데 잠이 확 깨더라고요. 아마 아가씨 결혼하면 시댁에 엄청 잘할 겁니다.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할 거예요. 우리 희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정혜가 뭘 어쨌다고 말이야. 사돈 다 장난인 거 아시죠? 우리 딸은 클럽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얌전하게만 살아왔는데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정혜를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요. 시어머니는 저의 폭탄 발언에 뒤늦게 뒷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아가씨의 예비 시부모님들은 표정이 굳어 있었고 상견례장 분위기는 얼음판처럼 싸해졌습니다. 바로 상견례는 마무리되었고 아가씨의 예비 남편 가족들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제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너 미쳤냐?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이게 아주 하늘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이게 지금 얼마짜리 판인데 네가 끼어들어? 이러다가 우리 정혜 결혼 못하면 어찌할 거야? 저 집이 어떤 집인 줄이나 알아? 언니는 그냥 조용히 입이나 닥치고 있을 것이지. 왜 눈치 없이 주둥이를 나불거려서 내 앞길을 막아요? 진짜 제정신 아니네. 한수진 전현이랑 어울리더니 이제 정신줄 나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나가자마자 저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나갔던 아가씨의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이 다시 들어왔어요. 아가씨의 예비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가서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가씨의 예비 남편은 아가씨가 욕설하고 제 머리채를 붙잡은 모습을 다 보게 되었어요. 또 원래 인성이 있던 사람이었구나. 그동안 내 앞에서 착한 척하느라 정말 힘들었겠네. 고생 아주 많았어. 이제 네 맘대로 하고 살아. 나는 이렇게 이중인격자인 너랑 결혼은 못하겠다. 무슨 소리야. 우리 서로 너무 사랑했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가 너희 올케 부모님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무시했다면서? 나 역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너와 결혼 못하겠어. 결혼식을 하는데 장인 장모가 함께 있어야지. 혼주석에 장모 혼자 앉아있으면 그림이 웃기지 않겠어? 나는 그런 반쪽짜리 집안이랑 결혼 못하겠다. 아버지, 어머니도 저와 생각이 같으시죠? 아가씨의 예비 시부모님은 아가씨의 얼굴을 보며 혀를 끌끌 차시며 나가셨고 그렇게 아가씨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가씨는 저 때문에 파혼하게 됐다며 저를 때리고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결국 직원의 제지로 식당에서 쫓겨났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동선의 부부 역시 식당에서 나와 우리 집으로 가서 넷이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와 동선은 물론이고 남편과 도련님도 시어머니 아가씨와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그 뒤로 동선의 부부는 이제 더는 얹혀 살 수 없다며 우리 집 근처로 이사했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집으로 가며 허물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상견례 날 식당에서 제 머리채를 잡은 동영상이 지역 맘카페에 퍼지면서 모든 신상이 털렸고 현재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엄마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서 이런 선생 밑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냐며 다들 퇴소했어요. 아이들이 없으니 더는 운영이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어린이집은 폐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밥줄이 끊겨서 힘들어진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결국 집을 팔고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동서는 다시 보육교사로 취업해서 동서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며 아주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보육교사들과 언니 동생하며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싹싹하고 밝게 지내는 동서를 통해 저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배울 것이 많아 인생 선배 같은 동서를 만나서 너무 요새는 행복하답니다. 이제는 동서가 지난 아픈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꿈 펼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되세요.